한나라 요동군의 위남성 포위가 수십일째 이어졌고 한나라 군대는 좀처럼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무신왕은 병사들이 지쳐있는 것을 보고 을두지에게 말했습니다. 형세가 지킬 수 없는 지경이니 어찌하는가. 한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암석지대에 있어 샘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오랜 시간 포위하여 우리가 곤란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못의 잉어를 잡아서 수초로 감싸고 좋은 술과 함께 보내어 한나라군을 대접하도록 하십시오. 이에 대무신왕은 을두지의 말에 따라 한나라군에게 편지를 보내어 말했습니다. 과인이 우매하여 상국의 죄를 얻어 장군으로 하여금 100만 군대를 거느리고 저희 국경에서 이슬을 맞게 하였습니다. 은혜에 보답할 수 없어 변변치 못한 물품으로서 음식을 올립니다. 수초에 감싸진 잉어를 확인한 한나라의 장수는 아직 성 안에 물이 남아있으니 재빨리 성을 빼앗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는 답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황제께서 신에게 명을 내리시어 군대를 출동시켜서 대왕의 죄를 묻도록 하셨는데 국경이 다다른 지 열흘이 지나도록 요령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보내주신 글을 읽으니 말이 순리에 맞고 공손함으로 감히 핑계대지 않고 황제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나라의 군대는 마침내 병력을 이끌고 물러갔다고 합니다. 요동태소의 군대를 물리친 지 4년 후인 서기 32년 3월에는 구도, 일구, 분구라는 3명의 대신들을 숙청하여 서인으로 강등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3명은 원래 옛 비류국 세력인 비류나부의 부장이었는데 욕심이 많고 야비하여 남의 여자와 가축, 재물을 빼앗는 등 제멋대로 횡포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재물을 내놓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채찍질을 하였으니 사람들이 모두 분하고 원망스러워했다고 합니다. 대무신왕은 이 사실을 듣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동명왕을 모셨던 옛 신하들이라는 이유로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내친 것입니다. 이후 대무신왕은 그들을 대신하여 남부사자 추발소라는 신하를 비류부장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추발소가 부임하여 따로 큰 집을 짓고 거처하였는데 구도 등 3사람이 찾아왔으나 그들을 죄인이라 하여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때 구도 등이 추발소 앞에 와서 말하기를 저희들이 소인인 탓에 왕께서 정하신 법을 어겨 부끄럽고 후회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공께서 잘못을 용서하여 스스로 새로워지도록 해주신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추발소는 그들을 끌어올려 같이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잘못이 없을 수 없습니다. 잘못하여도 고칠 수 있다면 선함이 매우 큰 것입니다. 그리고 추발소는 그들과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구도 등 3사람이 감격하고 부끄러워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무신왕은 이 소식을 듣고 발소가 위험을 쓰지 않고 지혜로 그릇된 일을 징계할 수 있었으니 유능하다고 일컬을만 하다 라고 말하며 대실시라는 성씨를 주었습니다. 방금 살펴본 이 기록은 고구려 정치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꾸준히 설명드렸다시피 초기 고구려는 부라고 하는 지방 자치 세력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부는 고구려에 복속된 옛 소국 세력이었죠. 웬만한 초기 국가들이 그렇듯이 고구려 역시 복속시킨 소국들을 처음부터 직접 지배하지는 못했고 그들을 지방 자치 세력인 부로 편입시켜 간접 지배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각 부의 자치권을 인정해 주다가 점차 직접 지배력을 강화시켜 나갔죠. 그런데 이 기록에서는 대무신왕이 비류부장을 마음대로 교체할 수 있었고 심지어 비류나부가 아닌 다른 지역 출신의 사람을 비류부장으로 임명할 권한까지 있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고구려의 통치체제가 느슨한 간접지배 방식이었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 맞을까요? 사실 이 기록의 비류부장이라는 직책의 성격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대립합니다. 우선 이 기록의 비류부장을 비류나부 출신의 지방 자치 세력이라고 보는 의견이 있는데 이 견해는 부의 자치적인 성격을 강조합니다. 그래서인지 대무신왕이 비류부장을 교체했다는 기록에 대해 초기 고구려가 중앙 집권력이 없었을 것을 전제로 깔아두고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닌 후대에 꾸며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주장은 일부 정황과 편견에 근거하여 멀쩡한 기록을 확고한 증거도 없이 부정해버릴 수 있어 위험합니다. 물론 저 역시 삼국사기 기록이 완전 무결하지 않으며 일부 기록은 후대에 변형될 수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사료 비판은 분명히 필요하죠. 그러나 있는 기록을 아예 꾸며낸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단순한 정황 증거보다는 좀 더 확고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 기록의 비류부장을 중앙에서 파견한 지방관이라고 보는 의견이 있는데 이 견해는 초기 고구려가 지방 분권적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왕실의 중앙 집권력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견해에서는 대무신왕이 비류부장을 마음대로 교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왕이 직접 파견한 지방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류국왕 송양이 동명성왕에게 항복해오자
그를 다물후라는 자귀에 봉하고 자치권을 허락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고구려가 옛 소국 세력에 자치권을 허락하여 느슨하게 통치하는 동시에 그 지역에 비류부장이라는 지방관을 파견하는 방식의 이중적인 통치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부의 지방자치적인 성격을 인정하는 동시에 지방관 파견도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주장이죠. 사실 이 주장 역시 비류부장이 중앙에서 파견한 지방관이라는 확실한 근거는 없어서 뭐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황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 한나라에서는 새로 정복한 이민족 땅을 통치할 때 상황에 따라 그 지역의 우두머리를 제후로 봉하여 현지 풍속과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동시에 태수 등의 지방관을 파견하여 관리 감독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성경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헤롯 왕이 따로 있었는데 로마 제국에서 파견한 빌라도 총독이 이스라엘 땅을 관리 감독했다고 하죠. 로마 제국 역시 마찬가지로 일부 지역에는 그 지역 현지인의 자치권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관리 감독할 지방관을 파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지인 우두머리와 중앙에서 보낸 관리자가 공존하는 것이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닌 거죠. 자, 그럼 이 기록 자체를 꾸며냈다는 견해는 일단 논외로 치고 현재 있는 기록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절충하자면 대무신앙 시기쯤 되면 각 부에서 일어난 일에 관여할 수 있을 정도로 고구려의 왕권이 상당히 강화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때 교체되었다는 비류부장의 성격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만약 비류부장을 지방자치 세력으로 본다면 드디어 이때부터 왕이 비류나부를 제압하고 부의 내부 인사에 관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중앙에서 보낸 지방관으로 본다면 그보다 한술 더 떠서 비류나부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존중하는 한편 왕이 그 지역에 관리를 직접 파견하여 관리 감독할 수 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최소한 대무신앙 시기부터는 대외 정벌뿐만 아니라 내정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무신왕이 비류부장을 교체할 수 있을 정도의 왕권을 확립하게 된 배경은 어디서 온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무신왕의 아버지인 유리왕이 주도한 신하들에 대한 숙청 및 국내성 천도를 통해 다져진 기반이 있었기에 대무신왕의 비류부장 교체도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즉 유리왕이 주도했던 정책이 아들 대무신왕 시기에 되어서야 드디어 그 결실을 거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유리왕 때부터 대무신왕 때까지 일어났던 사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느낌이 들죠. 대무신왕 이후부터 이어지는 고구려의 활발한 정복 활동은 이러한 기반이 탄탄하게 뒷받침해 주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무신왕은 밖으로는 한나라 요동군의 침입을 물리치고 안으로는 인사이동을 단행하는 등 내실을 튼튼히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무신왕의 마지막 정벌 업적인 낭랑정벌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지식옹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